실제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확률이 지금 높은 건가요? 상당히 높다고 봐셔야 됩니다. 90% 이상. 90% 이상.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세컨 웨이브가 크게 일어나고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또 셧다운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면 미국은 18,000선이 붕괴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학자의 투자편입니다. 네. 지금 현재 2차 반등기라면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1차 반등기 때는 전 종목이 오른다. 네네.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2차 때는 섹터가 좀 나뉘는 거잖아요. 좋은 섹터, 나쁜 섹터를 좀 나눠본다면. 네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왜 2차 반등기가 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비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그 반등을 하지만 규모가 적으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빠르게 2차 반등기에 올라갈 수준의 주가가 빨리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 비교하면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았던 국가는 지역은 2차 반등기 때 꽤 올라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리는 순서대로 지표가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경제 봉쇄하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픈이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오르는데 한국은 코로나19 굉장히 대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의 모빌리티 리포트를 보면 경제적 위축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탈리아 수준, 뉴욕이나 이탈리아 수준을 보면 굉장히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가거나 붕괴가 됐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보통 경제가 60에서 한 80%가 스톱이 됐어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경제가 스탑됐죠. 네. 비즈니스 다 쉬었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여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입니다. 회복될 수. 그게 이제 주가가 반응되는데 한국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경제가 한 20% 정도만 위축이 됐어요. 네. 특별한 뭐 항공이나 여행을 이걸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되더라도 지표가 올라가는데 가시적으로 한계가 분명하죠.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또 하나 대신 거꾸로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섹터별로 내려갈 수 있는 지금 2천 가까이 거의 회복을 해버렸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수 있는 섹터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부는 문제가 덜 생겼지만 내수는 그 정도 막았지만 수출이 타격이 컸거든요. 1단계에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반영이 됐는데 2단계에서는 이제 수출 지표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그 수출 지표가 나오면서 혹은 수출이 굉장히 그 포션이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표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반등이 안 크겠죠. 그러면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는 시장의 예상보다 적으면 오히려 거꾸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선반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조정을 좀 하자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가겠죠. 한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수출이 쪽이면 좀 안 좋은 섹터일 수 있다. 그렇죠. 거기는 과다 반영된 걸 조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자, 그럼 있고요. 좋은 쪽은요? 이제 좋은 쪽은 이거를 뭐, 섹터도 좀 부담스럽신가요? 에이, 산업 분야인데 그냥. 요 정도 미래 예측해 주셔야죠. 네. 좋은 쪽은 제가 보기에는 확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쪽은 많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많이 선반영이 됐으니까. 네네. 그럼 거꾸로 수출 쪽에서 그래도 좀 덜 타격을 받는 그런 영역 혹은 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먼저 들어올 영역.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997년도 그렇고 섹터별로 2단계에서는 외국인들이 빨리 들어오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에 따라서 주가 반영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 2단계에서 꽤 괜찮게 그 성과를 낸 부분들은 2008년이나 1997년을 보면 주력 사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산업이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뭐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섹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업종이고 핵심은 그 당시에 한국이 그냥 위기나 이런 리세션만 회복이 되면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곧바로 수출이나 이런 데 리바운드를 빨리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거의 12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조선이 그때와 괜찮겠느냐? 자동차가 괜찮겠느냐? 아니면 철강이 괜찮겠느냐? 좀 다 이렇게 고개 흔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섹터를 말씀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쪽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합리적이죠. 조선, 자동차, 철강 이런 이쪽이 부분들은 회복이 돼도 글로벌 경쟁력에서 획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반등이 꽤 좋았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대신 IT,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수긍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희비가 조금 갈리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더 많이 뛰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에 개미들이 워낙 많이 그쪽을 미리 사버렸기 때문에 네. 선반영이 돼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풀리고 좀 더 좋아지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것, 네. 필수제들, 생존에 필요한 거, 혹은 필수제들 이런 부분들이 뭐 더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2단계에서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거꾸로 2단계에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이제 더 오르려져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 투자자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가 더 많이 오르냐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 마시고 거꾸로 어디가 방어를 주가를 올려놓은 거를 잘 방어를 할 수 있겠느냐, 더 떨어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잘 시장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얼마 오르냐는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방어를 가장 잘하는 걸 선택할수록 그 방어를 잘하는 게 거꾸로 추가 상승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필수제가 예를 들면 네. 식음료나 이런 쪽, 뭐 오리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제과 쪽 이런 거, 뭐 되게 음료수 쪽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이 원래 떨어질 때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방어도 많이 하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미 주가 자체도 2천 가까이 갔고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로 오르더라도 뭐 200포인트 이상 뭐 2,500까지 회복이 이 단계에 오르지 않습니다. 6, 7, 8에. 그렇게 여력도 안 되고 수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많이 올라도 뭐 한 1, 20% 정도 추가로 더 오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겠죠.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유망 산업을 하는 게 정보통신 플랫폼이라든가 네네네. 바이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쪽 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는 이번에 네. 코로나 사태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백신이나 혹은 치료제나 의료 쪽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영향을 그 혜택을 보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걸 제외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 산업이 있어요. 기존의 산업, 우리가 익숙했던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미래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겠죠. 이걸 이제 미래 산업 혹은 기술주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대세 상승을 장을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4단계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박스권, 4단계. 이 4단계 제3차 상승장이 대체적으로 1, 2단계 상승장, 박스권 전에 이 상승장과 거의 같거나 네. 거기에 2배 이상 더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차 상승장이 단일 구간으로서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1, 2차 박스권 3차 이렇게 보면 전반기 1, 2차 상승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존 산업, 전통적인 산업이 조금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기술주보다. 그리고 기술주는 거꾸로 3차 상승, 즉 4번째 단계가 전통적인 기존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미래 산업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좀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네네. 4단계에 갔을 때에 네. 훨씬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좀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미래 산업 중에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네. 언컨택트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뭐 언컨택트랑 관련된 것들이 뭐 네이버라든가 네. 카카오, 넷플릭스 뭐 그래서 언컨택트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까지는 이제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영역 같은데 네네. 이게 더 이어지면 좀 어디로 이어질까요? 아까 제가 바이오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물론 바이오주든 혹은 언택트 쪽이든 네. 어찌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래 산업이라는 아까 카테고리로 나눠보지 마시고 이번은 특별히 코로나기 때문에 코로나와 셧다운, 뭐 재택근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구간만큼은 이게 이슈라고 봐야 돼. 왜 기술주는 뒤에 더 크게 오른다는데 그럼 이것도 기술주라고 하고 미래 산업인데 왜 지금 많이 오릅니까? 이거는 테마. 그게 아니라 테마죠. 지금 어떻게 이번에 보면- 맞은 테마. 아, 네.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되지 않죠. 그래서 네네. 그거는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요. 역시 이 부분도 코로나가 1차 유행으로 끝날 거냐, 2차 유행으로 끝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면 2차 유행이 온다 그러면 언택트적인 상황이 더 뜨겠네요. 그렇죠. 더 길어지죠. 그래서 이 업종들은 테마에 대한 효력이 또 살아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제가 이제 큰 틀에서는 4단계를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 세우신다면 네네. 예측을 하실 때 세우신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네. 코로나19가 2차 유행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있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예를 들면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세컨 웨이브가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또 셧다운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면
미국은 18,000선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대폭락이 또 오는 거죠. 그래서 1, 2단계 때 상승했던 모든 분량을 다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서 리셋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떨어지겠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면, 아직은 그 정도는 가능성이 낮지만 네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는 역시 그 전 저점이 깨져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코스피 처음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시나리오를 쪼개가지고 지금부터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아까부터 코로나 2차 대유행이라는 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확률이 지금 높은 건가요? 상당히 높다고 봐셔야 됩니다. 90% 이상. 90% 이상. 누가 얘기한? 전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패턴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치적으로 그게 오는 게 맞아요. 그게 또 맞다고요? 예, 이치적으로. 지난 100년간, 그러니까 멀리는 1918년에 1919년 가장 많이 요새 회자됐던 스페인 독감 네. 때부터 최근래가 2009년 신종플루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1950년대, 60년대에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이 있었어요. 이 네 번의 유행이 팬데믹이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죠. 전부 신종이에요. 즉 백신이 없거나 백신도 없고 인간의 몸속에 항체도 없는, 면역 대응이 없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4번의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거든요. 그 4번이 전부 다 3번 유행을 했습니다. 3차 유행까지 있었어요. 3차 유행까지.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느냐?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경험 속에는, 물론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홍콩 독감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홍콩 독감과 아시아 독감도 100에서 150만 명 사망자를 냈거든요. 지금 32만 넘었죠. 감염자가 500만이 넘었고요. 3차까지 가면 이번에 코로나19도 대략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00만 정도 전 세계 사망자가 날 수 있습니다. 100만 명. 네, 100만 명.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 걸 제외하고 그 전에 4번은 왜 우리는 한 번만 기억하느냐? 대체적으로 패턴이, 3번의 패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요, 지역에서 유행이 일어납니다. 발원 지역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쩌든지 바이러스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감염 통해서 사람 간의 감염이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최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감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바이러스가 날라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확산이 커지니까 사람의 이동의 속도와 그 규모, 컨택하는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 대체적으로 그 유행은 봄 환절기와 가을, 겨울 환절기에 증상이 커져요. 그래요? 예. 여름이 아니고요? 여름이 아니에요. 여름은 이제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요. 보통 여름은 우리와 반대편에, 지금 이제 남반구가, 여름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소강인데 남반구는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남미 지역이에요. 거기는 또 가을, 겨울로 넘어가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쉽게 생각하시면 봄 환절기, 가을 환절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도 사실은 그때가 최적의 활동기예요. 전문가들이 요새 이번에 코로나19도 최초에 나오면 네. 우리 섭씨 5도에서 11도 요 사이가 가장 적정기다. 네. 활동하기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시기죠. 네. 근데 그때의 환절기는, 사람은 거꾸로, 특별히 기저질환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환절기는 기온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때는 잘못하면 감기도 많이 걸리잖아요. 네, 면역력이 좋아도. 그때는 인간은 거꾸로 면역력이 약화되는 시기, 바이러스는 활동하기 좋은 시기. 그래서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그 시기가 봄철과 가을철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유행이 일어나요. 근데 여름으로 가면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자외선이나 또 온도에 따라서 활동력이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사멸의 시간이 빨라요. 물론 지금은 온도가 크게 상관없다, 더워져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는 예전과 많이 다른 게 지금은 밖에서 활동을 이젠 중동 사람들도 거의 안 해요. 다 건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최적의 온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밖에서 감염이 돼도 외부 활동을, 뜨거운 여름에 외부 활동을 하루 종일 한다 이러면 보통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한나절 정도면 사멸이 되거든요. 죽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고 한두 시간 있다가 건물로 들어가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외부에서는 반나절이면 사멸될 수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얘가 며칠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전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도가 큰 영향을 못 미친다 하지만 어쩌든지 간에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거꾸로 영하로 내려가도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위축돼요. 네, 그래서 한겨울로 가면 얘가 위축되죠.
아예 뜨겁건 아예 차갑건.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종식은 아니지만 얘가 힘이 약해지죠.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무증상자. 그냥 살아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유행기가 되면 그 1차 유행기 때는 국지적으로 되다가 그 휴지기 동안에 그게 이제 2, 3, 4가 지나면 이제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10월까지. 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출장으로 미국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도 가고 혹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감염을 시키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바이러스 약하니까 면역력이니까 무증상자.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에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스며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을 겨울 환절기가 되면 동시에 이제 그때 발원을 하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1차는 그 지역 뭐 예를 들면 중국이든 혹은 신종플루는 미국이나 멕시코거든요. 거기서만 감염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총계로 하면 작죠. 근데 2차 때는 뭐 예를 들면 10개국, 20개국이 동시에 여기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은 감염자의 총량이나 사망자는 2차 때가 가장 커요. 그리고 3차가 또 옵니다. 그 다음 봄 환절기죠. 영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봄 환절기 들어올 때 와요. 3차도 역시 전 세계에서 발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보다 규모가 커요. 그래서 1, 2, 3차가 되는데 규모상 2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3차가 두 번째, 1차가 가장 작죠. 이 코로나가 어디서 뭔가 발병을 했을 거잖아요. 네네. 그게 먼저 지역이었겠죠, 1차. 근데 지금 사실 전 세계 다 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2차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 말고 2009년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게 패턴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2차와 3차는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2008년, 2009년 신종플루 때 한 번 우리가 대유행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전염병 양상이 제가 앞으로 달라진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1차 때 전 세계 갔죠.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해요. 2차로 가는 이유가 1차 때 생긴 거예요. 즉 2차 유행이 큰 거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진원지가 퍼져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1차는 2009년으로 지금 보면 12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세계화가 훨씬 빨리 된 거예요. 특히 중국. 그리고 이번에는 뭐 또 있냐면 중국이 초기 봉쇄를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봉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미국도 가버리고 유럽도 가버리고 또 특별히 이런 시기는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거나 혹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자국에 방문도 하고 유럽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1년 내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퍼진 거예요. 단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1차 때 쪼개보면 거의 한 달 차이로 중국,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텀만 가지고 근데 그게 1차 기간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차만 두고 전 세계가 발원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2차 때는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할 거냐면 팬데믹을, 대유행을 2번 맞은 걸로 기억이 될 거예요. 전제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겨울은 이미 원래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예정돼 있는 가을, 겨울의 대유행, 전 세계 대유행 전에 한 번 미리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2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